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했던 보유세 개편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김성칠의 역사 앞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파렴치한 이인규의 변명과 원세훈의 범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아직도 한심한 연합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우리라고 언제까지 허리띠 졸라맨 채 강냉이 죽만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며 초호화 럭셔리 하이엔드 블루투스 스피커 다인 오디오의 뮤직 시리즈 판매를 결정하시었다. 기존 블루투스 스피커와는 차원이 다른 사운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빛이 나는 다인 오디오. 이 다인 오디오를 무려 한반도 최저가에 입점시킨 건 지난 다이슨 청소기 최저가에 버금가는 쾌거라며 마치 뉴스공장 공장장이 휴가 중 외계인에게 납치라도 된 듯 치솟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신 위대한 영도자 김용민 동지. 덴마크의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다인 오디오의 뮤직 시리즈를 최저가에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6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사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만 진지하게 문의해온 분들이 있어 이 시간을 빌려 답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김용민이 이 시간을 통해 친노 또는 진노 경쟁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망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 방송 듣기에 따라서는 그런 맥락으로 읽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열린우리당이 100년 정당의 꿈을 접고 스스로 문 닫은 이유의 전부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라도 친노 또는 진노 경쟁이 열린우리당의 망조가 들게 한 원인이 됐을까? 네, 우선 제 소개부터 하지요. 저는 2003년부터 근 3년 가까이 라디오 21이란 곳에서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직함은 국장, 사장 또는 대표이사 다음이었습니다. 당시 사장 또는 대표이사를 거쳐온 사람들은 김갑수, 서영석, 명계남 등 이른바 친노 명망가들이었습니다. 유시민, 문성근 등은 출연자였습니다. 라디오 21은 그런 의미에서 부정할 수 없는 친노 진영의 친노 매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내부자라 하겠습니다. 기사를 조금만 뒤져봐도 나오는 것입니다만 제가 금요일에 밝힌 대로 열린우리당 내의 친노 그룹은 2004년 17대 총선 승리 이후 명계남 배우를 중심으로 한 1219 국민참여연대와 유시민 의원을 간판으로 한 참여정치연구회가 대립했습니다. 국민참여연대는 입만 열면 개혁을 소리 높여 외치지만 실제로는 새 분리기와 당권 장악에만 혈안이 돼 있는 사이비 개혁파들에게 우리가 만든 이 소중한 당의 운명을 맡길 것이냐라고 참여정치연구회를 비난했고, 참여정치연구회는 진짜 친노는 참여정치연구회밖에 없다며 국민참여연대에 반박했습니다. 그 뒤 이명박근혜 9년 그리고 촛불혁명,
아울러 정권 교체를 거쳤건만 누구라고 그 이름을 말하면 알만한 두 단체의 상징적 인사들은 얼굴 마주치기조차 꺼려할 정도로 지금도 관계에 금이가 있습니다. 돌아봅시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 세력이 쪼개진 상황에서 과연 노 대통령이 구심력을 가질 수 있었겠는지, 또 전국 주도권을 쥘 수 있었겠는지. 실제 그로부터 머지않아 지지율이 하락하고 각종 선거에서 연전연패하자 열린우리당 안에서는 비노 세력이 꿈틀대며 대통령 흔들기에 나섭니다. 끝내 열린우리당은 망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국민참여연대가 끝내 정동영 의원의 지지 모임, 이른바 정통으로 변질됐다며 진작에 가짜 친노를 솎아내지 못해 열린우리당이 망했다고 말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훈을 거울 삼아 문재인 대통령 지지 여부를 감별해 보겠다며 폭력적 언사와 편가르기를 서슴지 않는 모양이지요. 이 같은 분별 없는 마이너스 캠페인을 두고만 본다면 같은 당원끼리 이전 투구하다가 정권 내주고 지난 9년 잔인한 세월로 국민을 내몬 어떤 오물만도 못한 세력의 부활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열린우리당처럼 망하는 여당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그런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며 시즌2를 시작했고 오늘 1년을 맞았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해도 촛불 시민들의 균열이 없도록 하기 위해 그 뜻을 지켜오려 미력이 남아 함께했습니다. 청취자와 광고주의 지지가 유지되는 한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분열주의를 배격하고 함께 촛불을 든 모든 이들을 끌어안고 혁명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달려가겠다. 거듭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십시오. 올해 5번째를 맞는 미래의 기회 2018 특강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7월 14일, 15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1400만 영화 신과 함께의 제작자는 어떻게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흥행몰이에 성공했을까요? 전세계 1위 흥행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사람들은 어떤 자질을 가졌을까요? 미래의 유망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무엇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어준 북한의 경제적 기회는 무엇일까요? 다른 곳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가성비 최고의 특강 놓치면 손해입니다. 문의 전화 070-7584-2050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김용민의 뉴스 광장.
본격적인 관계 복원에 나선 남북이 경제 협력으로까지 교류 확대를 모색하고 있죠.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은 개성공단은 퍼주기가 아닌 퍼오기다. 올해 안으로 재가동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진향 이사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북한 노동자 1인당 한 달 월급이 6만 3천 원에서 12만 원, 15만 원. 이것이 예. 핵과 미사일 자금에 전용됐다라는 왜곡, 오도가 기업들한테는 자신들이 북측에 핵 자금을 마치 대준 것처럼 준 것처럼 이 오해가 이분들한테는 밤잠을 설치게 했던 모든 손가락질의 원인이었죠. 이게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사실 이런 논조로 보도했던 언론의 책임, 지적을 왜 안 하십니까? 세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대북 협상을 한창 개성에서 하던 시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에서 진짜 근거 없이 퍼주기다. 핵 자금 전용된다. 진짜 아무 근거 없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거든요. 이것이 국민들의 인식에는 보편적인 상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깬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돼가지고 한 달에 6만 3천 원, 12만 원, 15만 원을 주고 퍼주기로 이야기하면 진짜 그것은 그들을 솔직히 모욕하는 것이죠. 네. 그들에도 4인 가족이 있습니다. 네. 한 달에 6만 3천 원 내지는 15만 원을 받아가지고 4인 가족이 영유를 해야 되면 어떻게든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15만 원 중에 3, 4만 원, 공자면 11만 원 가지고 한 달에 4인이 살아야 됩니다. 이 단순 계산만으로도 그 주장들이 얼마나 거짓이라는 걸 알 텐데 아주 무책임하게 네. 사실은 그것을 이용해서 개성날 닫는 명분으로 삼았죠.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고 매우 가슴이 좀 터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야기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그때 그 초코파이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드시고 참 초코파이. 가족 그 아이 맞죠. 예, 부인 갖다 준다고 안 드시고 계시고 눈물 나는 그 이야기죠. 하나를 그분들은 야, 진짜 우리가 6시에 퇴근하는 북측 근로자들한테 2시간 연장 근무를 지키기 위해서 네. 필요한 게 이 초코파이인데요. 네. 2시간 연장 근무를 지키는데 90원짜리 초코파이 2개를 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들은 생활을 영위하죠. 처절한 이야기인데 이 모든 것들이 가려져 있어요. 네. 그러면서 퉁쳐서 퍼주기. 이것은 굉장한 사실 왜곡입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훨씬 이득이 있고 전 세계 어디 가서 이렇게 이 말씀 질 좋은 노동력을 싶었어요. 싼 값에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런 말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긴 합니다만. 이분들은 엄청난 고품질의 제품 구현, 고품질 숙련 노동자들입니다. 네, 손기술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서울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2015년 기준 실질 임금이 15만 원이에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만한 공단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를 투자하면 네. GDP 기준으로 최종 생산물의 최종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1을 투자하면 30배 이상을 가져옵니다. 30배. 이 1대 3이 아니에요. 1대 30배. 1대 3이 아닌 1대 30이란 말이죠. 야. 근데 이게 왜 퍼주기입니까? 퍼오기지. 1대 30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개편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더라도 고가주택 소유자의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1주택자들의 조세 저항을 우려해 증세 대상을 최소화한 것이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조세 저항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장애물이다. 이렇게 짚었네요. KBS 1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주진형 전 대표 그리고 진행자 최강욱 변호사의 대담 들어보시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직접세를 극도로 싫어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조세 저항을 걱정하면서 자꾸 말을 돌려서 딴 사람 시키려고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의 큰 그 말하자면 그 장애물입니다. 뭐냐면 아시다시피 왜 뭐 1776년에 미국에서 독립혁명이 일어날 때도
조세 없는 리프리젠테이션, 그러니까 대표 없는 조세 이제 반대한다는 네. 건데 한국은 조세 없이 대표권만을 많이 누리던 그 나라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우리나라의 그 중산층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싫어해요. 네.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자기네들이 내서 그걸로 모은 돈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그 돈을 갖다 모아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한다는 그 개념 또는 이제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한국 시민사회는 아직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전히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 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세 비중이 낮고 직접세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이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담론의 그를 주도를 하는 그 상위 한 10% 20%의 사람들이 뭐 난리를 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들한테 좋아지는 그러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 홀랑 넘어가는 거죠. 그래 왔었죠. 네. 그게 이제 옛날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을 때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종에 보면 이제 제가 보면 거의 난동에 가까운 그 기자들의 그 악의적인 보도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보유세만 하더라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뭐 미국이니 뭐 영국이니 그런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바로 옆 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GDP 대비 아까 우리나라가 이제 GDP 대비 보유세가 0.8이라고 했는데 일본은 1.9%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미 2배를 내고 있어요. 네. 물론 1.9에는 그 나라도 이제 GDP 대비 부동산 값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하는 영향이 있지만 전체 조세 수입에서 거의 10%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4%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돈도 또 이제 법인한테 내 돈 아니고 매기한다 이런 식으로 근로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조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은 나라이고 대다수의 중산층들이 기본공제가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소득세를 안 내고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왜 부자부터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로 넘기는데 부자도 내지만 당신도 내야 된다. 다 같이 내야 된다. 그 생각을 갖다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기자들도 봉급생활자라서 그런지 이게 세금 얘기만 나오면 유리지갑 이 얘기하면서 과세 공평이 아주 아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이제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봉급받는 사람만 세금 착실히 낸다. 이런 얘기가 그냥 일반화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영향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근데 이제 그게 벌써 이제 20-30년 전 얘기고 그동안 이제 뭐 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니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영업자의 그 소득에 대한 그 투명성도 상당히 높아졌고 네, 그렇긴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지갑이 투명하면 그럼 다른 지갑도 투명하게 하는 쪽으로 정치적인 포커스를 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안 내는 쪽으로 얘기가 가면 그럼 곤란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공시지가, 공시가격 이것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공평하게 만들어야지 소위 말하는 유리지갑의 항변이 이제 통용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보세요? 재산세는 이제 크게 보면은 결국은 실거래 가격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그다음에는 이제 그 공시가격이 이제 과표가 되고 그 기준으로 해서 뭐 공시 빼고 나서 이제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가 세율과 공시지가의 이슈인데. 노무현 정부 때 그래도 상당수 공시지가 자체에 대한 투명성은 높아졌지만 시가 반영률은 그동안 별로 이제 나아진 게 없어요. 이거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시지가가 시가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모든 사람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자가보유율이 한 50% 된다고 하면 50% 나머지 사람들은 자가가 없어요. 그러면 자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세율이 됐든 아니면 공시지가가 됐든 간에 그것이 그 현실과 자꾸 괴리된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집단적인 가면극이고 집단적인 그 위선이에요. 이거는요.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큰 병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추진했던 인물인데요. 이정우 전 실장은 종합부동산세보다는 국토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편적인 보유세를 통해 거치는 세금을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며 조세 저항을 줄여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진행자 이범 교육평론가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최근 몇 년 전부터 학계와 정치권을 통해서 이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얘기인데, 예. 하지만 기왕에 그런 식으로 국토보유세를 걷었다가 100명 중에 94명에게는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은 기본소득을 돌려줄 것이라면, 예. 애초에 그 100명 중에 94명에게는 처음부터 국토보유세를 걷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간단한 방법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토보유세란 방식이 우리나라 국토가 좁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된 땅을 한 평이라도 보유하는 사람은 그 기회에 대해서 마땅히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국민 계세주의, 그런 철학을 널리 알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세금은 대단히 그 국민 계몽적인 효과가 크고, 예. 조세 저항을 오히려 줄이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지난 겨울에 제가 교수님을 뵀다고 하는 토론회도 사실은 그 토지 공개념과 관련된 토론회였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국토보유세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도 물론 토지 공개념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겠죠? 그렇죠. 예. 토지 공개념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바로 보유세 강화입니다. 보유세 강화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국유화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 땅을 한 평이라도 가진 사람은 세금을 내도록 하자.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토지 공개념의 바로 핵심 개념이죠. 그렇다면 지금 종부세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셈인데,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이 방향을 바로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종부세라는 아주 선별적인 부동산 부자에게 중과하는 방식보다는 그게 한 2%밖에 안 내는 세금인데요. 굉장히 조세 저항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예. 또 언론이 거기에 가세하고, 학자들이 가세하고, 정치인들이 가세하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저항을 했거든요. 예. 오히려 국토보유세로 하면은 이건 워낙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반대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가 적고요. 94%의 국민이 오히려 지지자로 나설 수 있죠. 94%는 오히려 그를 통해서 더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철학이 옳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 좁은 땅에 부동산 투기가 너무 심하고, 땅값과 집값이 너무 비싸고, 임대료 너무 비싸고, 그래서 살기가 어렵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국토보유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예. 라는 이 대명제를 국민들이 동의를 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 대해 청와대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게시판에는 훈장 추서를 반대한다는 청원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5.16 쿠데타의 설계자인 김종필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이 추서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어제 아침 정의당은 정부가 훈장 추서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정미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정부는 훈장 추서가 자칫 군사 쿠데타와 유신 체제라는 과거 역사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무공화장은 어떤 사람들이 받아왔는지 연합뉴스가 확인해봤습니다. 국민훈장은 상훈법에 따라 국가의 공로를 세운 이들에게 수여되는 훈장의 한 종류입니다. 훈장은 최고 훈장인 무공화 대훈장을 비롯해 모두 12종류로 나뉘는데요. 김종필 전 총리에게 추서된 무공화장은 국민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이며 김 전 총리가 813번째 무공화장 수훈자입니다. 지난해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무공화장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최초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겁니다.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지난해 임기를 마치면서 무공화장을 받았는데요. 역대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다만 훈장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서운 공적이 허위로 판명됐을 때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운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탈모는 막아주고 빠진 머리는 다시 나게 하는 18,000원짜리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네, 돈 많이 들고 효과 없다. 포기하신 분들 계시죠? 딱 한 달만 뿌리세요. 효과 없다면 환불합니다. 1566-7871 1566-7871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유세 개편안 때문에 앓는 소리 죽는 소리 하는 한국 재벌들 또 보수 언론들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도 알 리도 아니죠. 쟤들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드릴 텐데 이번 보유세 개편안은 저쪽에 앓는 소리는 말도 안 될 정도의 방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진보 진영에서도 이번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보수 진영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앓는 소리를 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양쪽에서 지금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를 했죠. 근데 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할 건 제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공부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다만 경제기자 언저리에서 이렇게 쭉 생활해왔던 사람으로서 아주 비전문가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은 확정안이 아니고 권고안이죠. 그래서 보기가 4개가 주어졌습니다. 특별위원회가 발언한 방안이 모두 4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4개의 보기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시한 보유세 개편안은 정확하게 말하면 종부세 개편안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유세라는 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물리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어요. 재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내야 됩니다. 아주 작은 부동산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죠. 반면에 종부세는
비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물리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가 부유세, 부자세, 부자들에게 걷는 세금 뭐 이런 별칭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는 4개 복이 모두가 재산세를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종부세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보유세 개편안이라기보다는 종부세 개편안 혹은 종부세 강화안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번 개편안은 전적으로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종부세라는 건 공시가격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아니고 공시가격이라는 건 실거래가보다도 통상 낮게 책정이 되거든요. 요 공시가격 기준으로도 6억 원 이상인 주택부동산 보유자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주택으로만 한정을 지어보죠. 예. 공시가격이 6억 원이면 실거래가는 보통 8억 원 정도 됩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한 80%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얼추 8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이번 정책의 과세 대상에 포함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요. 종합부동산세는 집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종부세 대상일 것 같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요 경우에는 사람을 기준으로 쪼개요. 그래서 두 사람이 10억 원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당 5억 원만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래서 집은 10억 원짜리인데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종부세라는 게 굉장히 폭이 좁은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으로 아주 고가의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폭 좁은 겨냥세금 같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한 27만 명 조금 넘는 사람이 종부세 부과 대상자라고 하는데 5,400만 명 중에 27만 명이면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우리 주변에는 해당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거래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 뭐 중산층 중에서도 이 정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와, 나는 이번에 또 종부세 폭탄 맞는구나. 정부가 나 같은 중산층도 탄압을 하니까 너무 억울하다. 요렇게 볼 대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거래가가 10억 원짜리면 10억 원이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공시지가 요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실거래가가 10억 원이면 공시지가가 한 8억 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8억 원에 대해서 다 세금을 물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종부세 대상이 6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6억 원까지 부동산은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6억 원을 살짝 못 미치는 주택 보유자는 세금이 빵원인데 7억 원이면 아깝게 1억 원 차이로 종부세 폭탄을 맞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7억 원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6억 원 어치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7억 원 주택 보유자는 7억에서 일단 6억을 빼요. 6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남은 1억 원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별로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이 1억 원도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이유로 무조건 20%를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 1억 원 중에서도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 지표는 8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기다가 각종 할인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주택자가 집을 장기간 보유했거나 나이가 많은 분이라거나 이러면 또 계속해서 과세 대상이 최대 40%, 최대 30% 이런 식으로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얼추 한 10억 원 언저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투기 목적이 아니고 그냥 오래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이런 분들은 종부세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그러면 종부세로는 어떤 사람이 많이 세금을 내느냐? 한 50억짜리 갖고 있으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50억짜리도 여러 할인이 붙습니다. 실거래가가 아니고 공시지가로 기준이니까 50억 실거래가면 공시지가로 한 40억 원 될 겁니다. 10억 원 우선 깎이죠. 여기에 부동산 과세 대상이 6억 원까지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6억 원은 또 까져요. 이러면 34억 원 됩니다. 여기에 또 무조건 20% 할인이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이러면 한 27억 정도 됩니다. 요 27억에 대해서 종부세가 매겨지는데 요 경우는 많이 할인이 됐어도 좀 부담이 되죠. 27억은요. 그러니까 이 말은 6억 원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아주 멀찌감치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가 부담이 돼요. 그리고 6억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10억 이 언저리에 있는 집으로는 종부세가 애초부터 거의 부담이 없었습니다. 요 정도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이번에 발표된 4가지 보기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기 1번은요. 말이 조금 어려워서 모르셔도 되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이라는 방안이 보기 1번이에요. 그런데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아까 제가 공시지가 7억 원 주택이면 7억 원이 다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일단 비과세 구간인 6억 원을 먼저 뺀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1억 원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 이유 없이 이 1억 원에서도 20%를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 1억 원이 아니라 8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요 20% 아무 이유도 없이 과표를 깎아주는 요 할인율을 좀 줄여놓자는 겁니다. 예. 지금은 20%는 무조건 깎아주는데 너무 많이 깎으니까 10%로 낮추자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7억 원 주택 보유자는 일단 비과세 6억 빼고요. 1억 원이 남는 건데 여기에서 20%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10%만 깎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8천만 원이 과세 대상이었는데 요게 9천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 보면 7억, 8억, 10억 한 요쯤 되는 집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세금 인상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요 구간의 세율이 0.75%밖에 안 되는데 과세 대상이 1,000만 원 늘어나면 세금 한 7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1년에요. 거의 부담이 없는 거죠. 보기 2번이 세율 자체를 올리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세율은 구간별로 굉장히 다양해요. 0.75%밖에 안 매기는 것도 있고 2%까지 고율의 세율을 매기는 것도 있습니다. 2%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이 2%의 고율 과세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보유주택이 94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공시지가로 주택을 94억 원을 가지고 있으려면 실거래가 부동산만 한 120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한테 2% 세금 물리는 게 그게 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보통 이제 우리 중산층 기준으로는 공시지가가 한 12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대부분일 텐데 여기는 다 0.75%밖에 안 되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요. 예. 이제 이번 보기가 요 세율을 올리겠다는 건데 이 세율도 0.05% 아주 조금 올리는 구간이 있고 0.5%까지 꽤 높이 올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 게 12억 원 이하의 주택자들은 세율이 0.05% 아주 조금 오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과세 대상이 1,000만 원이면은 세금 오르는 게 한 5천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역시 정상적인 주택을 보유한 중산층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오히려 아주 비싼 주택을 가진 사람일수록 세부담이 꽤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보기 3번은 1번하고 2번을 동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 이번 보기 중에 제일 강력한 방안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할인율 20% 하는 것도 10%로 깎고 세율도 조금 전 이번 보기처럼 올리는 건데 아까 20% 할인율을 10%로 깎는 건 대신에 한 번에 다 깎지 않고 시간을 두고 매년 조금씩 올리겠다. 이런 절충 방안을 냈죠. 아무튼 그래도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니까 2, 3번이 제일 강력해 보입니다. 4번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1번 할인율만 깎는 그것만 적용을 하고요. 다주택자에게는 1번도 적용하고 세율도 올리고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게는 제일 강력한 정책을 부여하는 반면에 1주택자에게는 조금 낮은 부담을 주는 거죠. 요 4개의 보기로 기재부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세금이 100만 원 넘게 오르는 사람들 이 정도 돼야 이제 세금 폭탄 맞았다고 할 만한 건데 100만 원, 200만 원씩 오르는 사람들은 다 공시지가가 20억 원, 30억 원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다주택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산층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이 이번 개편안의 요지예요. 예. 그러면 이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번 개편안이 강력하냐? 강력하지 않습니다. 이 세세한 비교는 생략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참여정부 때 발표됐던 종부세 안에 비해서 상당히 약해요. 가장 강력하다는 3번 안을 적용해 봐도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실제로 어제 주가 변동폭을 보면 건설업종 지수가 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부세 개편안 발표 때문에 오래전부터 건설주가 상당히 불안해하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안이 나와보니까 별게 아닌 거예요. 건설업종에서 보면은요. 충격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건설업종 주가가 많이 올랐고 증권가 반응도 건설주에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이번 안이 별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아까 김용민 PD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예의 그 알레르기, 종부세 망국론, 이 정부가 또 노무현 정부처럼 종부세 건드린다, 나쁜 정부다, 이런 프레임을 짜려고 하죠. 근데 요거 잘 먹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무작정 종부세에 반대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어요. 지금요. 국민 수준이요. 요즘 포털에 종부세 계산계도 다 나와 있어서 주택 보유자들은 거기에 숫자 쳐보면 금방 압니다. 내 종부세가 얼마나 오르는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집을 주거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번 종부세 개편안으로 부담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참여정부 때처럼 이상한 프레임에 갇혀있지 않을 겁니다. 예. 반면에 오히려 지금 반발의 강도가 심한 곳은 시민단체나 진보적 학계에서 나오는 불만입니다. 이쪽 불만이 오히려 조금 더 귀담아 들을 만하고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상보다 안이 좀 실제로 약했거든요. 그래서 참여연대 같은 곳에서는 24일 논평을 냈는데 개편안이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예. 할인율 20%를 10%로 줄인다 이런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할인율이라는 거는 애초에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안이 1주택자들을 너무 봐줬다라는 평가를 내려요. 그것도 약하다라는 평가죠. 왜 1주택자들에게 이렇게 우호적이냐. 좀 큰 집 갖고 있고 부동산으로 많은 수익을 얻었으면 거기에도 정당한 과세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반응이 시민단체나 진보적 학자들 사이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안은 진보적인 부동산 정책을 지향하는 쪽에서 보면 기대에 못 미치고요. 보수적인 자들이 보면 종부세를 건드리는 것 자체가 열받고 약간 좀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샌드위치 같은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을 잘 모르는 경제 기자로서 제 소견을 짧게 덧붙여 보겠습니다. 저는 감정이 좀 미묘해요. 저 역시 부동산 보유세를 매우 강화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번 안이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말에 일단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번 정부가 보유세를 건드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없을 수 없거든요. 예. 참여정부 때 종부세 건드려서 정권 후반기에 얼마나 지지율을 깎아먹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브리핑을 드릴 때는 저는 이번 정부가 보유세를 건드려주기를 희망하지만 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예상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집권 1년 만에 이번 정부가 보유세 개편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점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 트라우마를 극복한 거죠. 그리고 보유세 개편안에 손을 댔다는 자체가 상당히 용감한 행동이라고 저는 봐요. 둘째로 제가 이번 정책을 변호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 나온 배경을 보면 약간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강도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다, 이해할 만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너 부동산으로 매우 돈 벌었으니까 세금 더 내라는 부자세, 부유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는 종부세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보유세 개편이라는 것이 그 집권 초기에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갑자기 강남을 토대로 부동산이 급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단을 그런 부동산 투기 열풍을 잠재우는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은요.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강남에서 급등했던 것이 상당히 가라앉았어요. 요 점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직관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지금 강남 부동산이 적정하냐? 아니에요. 말도 안 되게 높아요. 그런데 경제 시스템으로 놓고 보면 그 강남 집값이 갑자기 폭락하는 게 좋으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강남의 집 한 채가 30억이다. 그게 말이 되냐? 15억 정도가 적절하다. 저는 이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갑자기 30억 하던 강남의 집 한 채가 15억 원으로 떨어지면요. 이건 경제 시스템 면에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남 집값 폭락은 투자 심리를 박살을 내서요. 전국적인 집값 하락을 부추겨요. 늘 그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1,400조 원에 가까운 가계부채를 깔고 집을 샀던 중산층이 굉장히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몇 억씩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그게 갑자기 반값으로 떨어지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지고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중산층 가계가 박살이 나고 경제에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되죠. 그래서 감정하고는 달리 집값 폭등은 당연히 안 좋지만요. 냉정히 말해서 집값이 폭락을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물가 상승률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집값이 정체돼 있거나 아주 조금 오르거나 요게 바람직한 거죠.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강남 집값은 정체에서 이제 거품으로 오른 부분이 충격 없이 부드럽게 다소 하락하는 정도를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전국 다른 곳 집값은 물가 상승률 정도로 부드럽게 오르면서 양쪽 편차가 줄어드는 정도가 경제 시스템에 주는 혼란이 제일 적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집권 초기에 갑자기 강남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확 올랐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작년에 다주택자 투기 세력을 향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정책을 쏟아냈잖아요. 당시 보수 언론들이 그런 정책 쏟아내도 약발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렸지만 저는 그 정책이 먹힐 거라고 봤습니다. 제가 맞췄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상하는 건 거의 틀렸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왜 정부의 작년 부동산 규제가 먹힐 거라고 봤냐면 부동산 시장 가격이라는 건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부동산은 안정됩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실패한 몇 가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투기꾼들이 보기에는요. 노무현 정부가 곧 끝난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규제는 다음에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다 풀린다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규제가 있어도 안 파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가 먹히려면 지금의 규제가 최소 10년은 간다. 그래서 투기꾼들 포기해야 된다. 너희 투기꾼들 아무리 오래 기다려봐도 너희들 세상 안 온다. 이런 확신을 주는 장기적인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무현 정부에게는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줄 국민적 지지도나 이런 게 없었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었고요. 반면에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내놨던 규제는 투기 세력에게 굉장히 엄중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 임기가 4년 넘게 남았어요. 일단요. 게다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무지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도 민주진보 세력이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저는 작년에 나왔던 부동산 규제가 먹힐 거라고 봤습니다. 얘네들이 10년 넘게 버틸 수 있는 능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수 언론의 비아냥을 뚫고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하향 안정화가 돼 있습니다. 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보유세 개편을 시장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꺼내든다면 물론 매우 강한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주 기술적으로 보면요. 조금 여지를 둔 약간 완화된 정책을 내놓는 게 더 실효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펀치를 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목적이 부동산 정책의 시장 안정이지 시장 폭락시키는 게 목적은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의 여지를 좀 두면 약간 완화된 정책을 발표를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부동산 시장이 어떤 이유로 또 꿈틀대서 투기 세력이 발호를 하면 이제 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한 장 더 있는 거죠. 보유세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 강화해버리면 나중에 쓸 카드가 여의치 않은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는 더 강력한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투기 세력들이 다주택 포기 안 하고 갭 투자로 가격을 올리려고 해? 오케이. 그러면 부동산 보유세를 더 강화해버린다. 이런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요 여지가 있는 게 시장을 제어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개편안이 내용만 보면 뭐 제 개인적인 이상에 비해서 다소 약한 건 분명해요. 그런데 시장 제어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에서 이번 개편안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비판들을 하는데 이 비판에 대해서 동의하건 동의하지 않건 적어도 시민단체에서 이런 비판을 하는 건 굉장히 건강하고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걸 너무 안 좋게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충분히 있어야 정부가 시장을 제어하기 위해서 다음 칼을 내뽑아야 될 때요. 그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이번 안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어야 만약에 정부가 다음에 이 칼을 꺼내들여야 시기가 됐을 때 그 칼을 더 쉽게 꺼내드는 거죠. 저는 아마 정부가 이 투기 세력이 발효할 때를 대비해서 다음 스텝도 충분히 고려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다음 스텝을 위해서라도 이번 안이 완전히 정착된 진리가 아니고 더 강화된 안이 아직 우리 손에 있다라는 것을 공언하는 게 절대로 나쁘지 않은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같은 곳에서 이번 안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 매우 적절하고요. 그 비판을 쭉 담아두고 다음에 더 강화할 수 있다라는 엄포 사격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여러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저도 잘 모르는 영역을 이래저래 설명하느라 제대로 전달이 됐을지 좀 걱정스럽습니다만 10여 년 만에 보유세 개편이 추진된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시도이고요. 이 시도가 완성이 아니고 진행형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90년 동안 왜곡된 부동산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장기적인 초속을 닦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간 있지도 않을 또 가당치도 않을 고민들을 남발하고 있는 보수 언론들 반성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이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요. 네, 일단 이번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전문 용어로 그냥 쌩을 까면 될 것 같습니다.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 얘기는요. 예. 그래, 하여간 뭐 그런 신문을 돈 주고 보지 않는 그런 지혜도 우리가 요구받고 있습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 전 감독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차범근 전 감독은 엄지척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기도 했지요. 한국 축구의 전설이 차범근 전 감독이라면 바른미래당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전설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청와대로 보내온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안철수입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이
저를 지켜 세웠습니다. 저의 서울시장 출마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시장 도전에 비견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대통령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3등만 하면 사라진다고 말하긴 했지만 저는 예외입니다. 가까운 시일 안으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아이고, 안철수 전 대표님, 미국에서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미국 중간 선거에 출마하시는 줄 알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현재 3등이 아닙니다. 사라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당 지지율이 정의당에 밀려서 4위를 기록해서요. 네? 양당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실현을 당하는 거라고요? 하하하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안철수 전 대표가 광주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튀었다. 이렇게 비판했지요. 충분히 사랑받던 분인데 실현을 스스로 자초하고 계세요. 네, 실현을 겪어봐야 대권주자로 성장하는 거라고요. 스스로 MB 아바타라고 외쳤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요. 아이고, 안철수 전 대표님, 이미 대선에 출마도 하셨는데 얼마나 더 성장하시려고요? 물론 안초딩이라는 별명이 있긴 합니다만 그만 성장하세요. 내일 모레면 환갑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내일은 남부지방에 장대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기상청은 내일까지 호남과 지리산 부근에 200mm 이상, 중서부 지방에도 12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침 오전 예상기온 서울 21도, 대전 22도, 광주 23도, 대구 21도입니다. 낮 기온 서울 24도, 춘천 24도, 전주 28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예전엔 모든 게 좋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보세요. 그저 속옷처럼 입기만 해도 척추 교정에 도움을 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 031-345-4550번입니다. 네, 오늘을 읽는 책으로 넘어갑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어제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8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깜빡하고 있었는데요. 책은 준비해뒀었는데 6월 날짜 가는지를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또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성칠 선생이 쓴 역사 앞에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역사 앞에서, 예. 네, 그렇습니다. 한 사학자의 6.25 일기라는 부제가 달려있는데요. 예. 역사를 공부했던 김성칠 선생이 한국전쟁의 와중에서 써내려간 일기를 모은 것입니다. 예. 일기의 전반에 보면은 해방이 있던 해, 그러니까 해방이 되던 해, 1945년 12월부터 시작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중돼 있습니다. 예. 전쟁의 한 복판을 통과하면서 학자로서 겪어야 했던 전쟁의 이면들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그려 보이고 있는 정말 소중한 자료입니다. 예. 우리가 전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평화를 상상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예. 지나간 일들은 다 잊어도 좋다라는 그 생각의 저변에는 미래에 어떤 상상을 할지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김성칠 선생이 전하는 한국전쟁 시기의 그 이면들 하나하나 새겨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열어가야 할지 상상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책은 일기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예. 물론 대학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공적인 일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와중에서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고통들, 그리고 인간 세태의 변화들, 그리고 회의와 절망들 등등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컨대 2월 26일자 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던 소식을 듣고 난 다음 날이죠. 예. 이렇게 적어 놓았네요. 집으로 오는 길에 보니 학교에서 느낀 이상으로 거리는 물 끓듯 하였다. 한 길엔 되놈이 고개를 향하여 질풍같이 달리는 군용차가 끊일 사이 없고 언제 풀려나왔는지 길가에는 소학교 아동들이 성을 쌓듯 둘러서서 그 고사리 같은 손들이 아프게 박수로 써 질주하는 군용차를 환송하고 있다. 전쟁은 기어이 벌어지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에 뒤이어 5년 동안 민족의 넋을 가히 누르던 동족 상잔이 마침내 오고야 마는구나 하는 순간 갑자기 길이 팽팽 돌고 눈앞이 깜깜하여졌다. 약간의 현기증을 느낀 것이었다. 네, 이렇게 적습니다. 예. 여기 5년 동안 민족의 넋을 가히 누르던 동족 상잔이란 해방 이후 5년 동안 좌우의 극한적인 대립,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그리고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이후 전쟁의 기운들이 감돌고 있었죠. 예. 그게 드디어 폭발하고 말았다는 데서 오는 깊은 아픔 같은 게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전쟁의 와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사학자의 눈으로 전쟁이란 무엇인지를 촘촘히 하나하나 묻고 있습니다. 예컨대 6월 28일자 얘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3일 만에 서울이 인민군의 수중에 떨어지잖아요. 그로부터 3개월 동안 이른바 적치 3개월이 이어지는데, 인민군의 수중에 떨어진 서울을 보면서 이렇게 씁니다. 낮 때쯤 하여 아이들을 앞세우고 도남동을 떠나 집으로 향하였다. 거리에는 이미 붉은 길을 흔들며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학교 깃대엔 말로만 듣던 인공국기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되놈이 고개를 넘어서 동소문을 향하여 탱크며 자동차며 마차며 또 보병들이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들은 비록 억센 서북 사투리를 쓰긴 하나 우리의 언어, 풍속, 혈통을 같이 한 동족이고 봄에 어쩐지 적병이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어디 멀리 집에 나갔던 형제가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오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 그들이 상냥하게 웃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무래도 적개심이 우러나지 않는다. 이건 내가 유독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심이 적기 때문만이 아닐 것이다. 어제 본 국군과 이들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다르다면 그들의 복장이 약간 이색질 뿐 왜 그 하나만이 우리 편이고 그 하나는 적으로 돌려야 한단 말이냐. 언제부터 그들의 사이에 그렇듯 풀지 못할 원수가 맺히어 총검을 들고 죽음의 마당에서 서로 대하여야 하는 것이냐. 서로 얼싸안고 형이야 아우야 해야 할 처지에 있는 그들이 오늘날 누굴 위하여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것이냐. 나는 길바닥에 털퍽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나는 울래야 울 수 없는 인민공화국 백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씁니다. 인민군과 국방군이 서로 나뉘어서 싸우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이런 절망에 빠져듭니다. 이처럼 그 남과 북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한 민족으로서 왜 전쟁이 일어나야 했으며 이 전쟁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등을 정말 냉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냉정함이 하도 넘쳐서 무서울 정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역사학자의 정말 냉철한 시선 때문이기도 하겠죠. 이런 전쟁의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지만 김성치 선생은 어쩔 수 없이 그 외세 때문이라는 그 생각을 지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1950년 9월 1일자 일기인데요. 감동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9월 1일 벌써 가을이다. 비 없이 그대로 생량이 되었다. 이 한여름을 살아낸 일을 생각하니 꿈 같다. 꿈 중에도 악몽이다. 밤사이 폭격 소리에 잠을 깨어서 유난히 밝은 새벽 달빛을 바라보고 누웠노라면 40의 고개를 바라보는 사나이의 뺨에 어느덧 눈물이 흘러내린다. 민족의 앞길을 생각하면 그대로 통곡하고 싶다. 동족 상잔의 마당에 외세가 겹들어서 우리의 조국은 이제 무서운 사륙과 파괴의 수라장으로 화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동포가 혹은 죽고 혹은 거지가 되고 얼마나 많은 집이 혹은 쓰러지고 혹은 불살릴 것인가. 1인이 버리고 간 집과 공장에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보태놓고 다시 이 일을 파괴하고 있는 것일까. 설사 당장 이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구호 식량이라도 두려울 수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날이면 나 자신부터가 굶어 죽을 수밖에 도리 없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사뭇 억색하다. 거지가 되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이 우리 결의의 운명이 아닐까. 그도 외력의 침략을 받은 결과라면 울분을 던질 상대라도 있지만 남의 장단에 놀아나서 동포끼리 서로 살육을 시작한 걸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어두워진다. 지금 세계의 어디에 좌우의 알력이 없으리요마는 하필 우리가 그 가장 혹심한 피해자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만백성이 잘 살기 위함이라고 연불처럼 내던 친구들. 만백성이 잘 살게 하는 길은 반드시 살인과 방화를 일삼는 이른바 무자비한 투쟁의 고개를 넘어야 하고 마침내 동족끼리 서로 칼부림하는 멸망의 길로 통하여야만 하는 것일까. 네,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 백성이 잘 살게 하는 길이 살인과 방화를 일삼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인지 묻습니다. 평화 번영을 상상하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읽어도 생생하게 되살아오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김성치 선생은 역사학자이면서 특히 번역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예컨대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5권을 번역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일기 곳곳에서 연암의 일기들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런 강대국에 예속된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장면들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문학을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기를 보면은 사학자인데도 내내 감수성이 풍부한 그리고 묘사가 아주 리얼한 구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1950년 10월 2일자 일기
폐허가 된 종로 거리 모습을 묘사한 구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말을 덧붙이는 것보다 이 저자가 그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모습을 읽어드리는 게 더 나을 듯 싶네요. 50년 10월 2일자 일기입니다. 거리에 나가 보았더니 흐르는 이 눈물이요 앞서는 이 한숨이다. 문자 그대로 폐허로 화한 종로 내거리. 종각은 흔적도 없고 인경은 땅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뼈대만 엉성하니 서 있는 빌딩의 지하실 속에선 하마 일주일이 지났을 오늘도 오히려 타오르는 연기와 함께 이루 형언할 길 없는 매캐한 냄새가 풍기고 새까맣게 타버린 전신주 옆에 무참하게 끊기고 흐트러진 전선으로 말미암아 길을 찾아내기가 힘들었다. 중앙청의 시커먼 몰골에 찌그러진 모습은 낮에 나온 망령과 같아서 거들떠보기가 무섭고 번화하던 육조 거리는 타다 남은 벽돌과 기왓장의 잿더미로 화하였다. 일제가 남기고 간 적산 서울에 우리는 5년 동안 무엇을 보태놓고 오늘날 이토록 파괴를 자행했을까. 땅을 치고 통곡하여도 시원치 않을 이 심정. 다리만이 후들후들 떨린다. 광화문 내거리 비각은 허물어지고 남대문은 구멍이 뻥뻥 뚫렸다. 세브란스도 타버리고 서울 정거장은 쓰레기통 속에 담긴 찌그러진 창량갑처럼 을씨년스럽게 보였다. 다리도 지쳤거니와 마음이 더욱 고단하여 나는 서울역 앞에서 울면서 발길을 돌렸다. 싱싱한 입체로 무참히 타버린 가로수 플라타나스여, 언제나 다시 내 몸에 윤기가 돌고 새 움이 돋아날런가. 네, 폐허가 된 이 서울의 한복판을 그리면서 마지막에 무참히 타버린 가로수 플라타나스를 부르면서 말합니다. 언제나 다시 내 몸에 윤기가 돌고 새 움이 돋아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사진이나 글로만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일기라는 대단히 사적인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전쟁의 풍경들은 더욱 절실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박완서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소재로 해서 쓴 소설을 썼지요. 그런데 이 일기의 형식으로 당시의 전쟁의 상황을 그려낸 것은 대단히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기를 쭉 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산의 문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해방 직후 전쟁 전까지 남한과 북한에 있던 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문화인들, 또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북한이 싫어서 남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또 남한이 싫어서 북으로 넘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동료들이, 그리고 우정을 나누었던 그런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헤어집니다. 그 상황을 김성칠 선생은 짤막하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950년 12월 2일자 일기입니다. 잠들지 않는 긴긴 겨울밤, 생각하면 인생이 허망하기만 하다. 10년을 두고 하루같이 사귀던 친한 벗들, 마음 놓고 모든 일을 의논할 수 있던 가까운 동료들, 연구실에 밤낮 드나들던 학생들, 모두 다 먼 딴 나라에 가버리고 나 홀로 폐허가 되어버린 지가에 남아있다. 언제나 조국이 통일되어 그들과 손을 맞잡고 일할 수 있는 날이 올는지, 몸은 살아있어도 내 세계는 이미 가버린 것과 같이 느껴진다.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나면 내 이러한 마음의 허탈증이 사라지고 새로운 친구들과 더불어 생의 의욕을 가질 수 있을는지. 네, 이렇게 씁니다. 물론 친구들뿐만이 아니죠. 가족들과 헤어진 그 수많은 이산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이 책을 펼쳐보면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 전쟁의 풍경들을 생생하게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전쟁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요. 이런 전쟁이 되풀이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하루도 앞당기기 위해서 어떤 평화를,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것인지 한 번쯤 깊이 헤아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분이 1951년에 세상을 떠났더군요. 네, 맞습니다. 1913년생인데 1951년에 사망했으니까 40을 못 넘겼죠. 예. 38의 나이에 고향 영천에서, 경북 영천에서 괴한의 저격으로 작고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픈 사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자로서도 조선 역사라는 책을 간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역사의 길을
제시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 책에 그 서문을 쓴 신경린 선생의 전언에 따르면 김성칠 선생이 쓴 그 조선 역사는 하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이정표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하일기를 비롯해서 펄벅의 대지 그리고 강효울의 초당 같은 작품들, 영어로 된 작품들도 번역했다고 합니다. 예. 상당히 재능이 뛰어났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쟁의 와중에서 어떤 괴한에게 저격을 당해서 그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예. 제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전쟁을 입에 올리고, 물론 싸울 각오로 맞서야 전쟁이 없다 이런 전제를 달지만,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어떤 정략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복속시키는 이런 자들은 이거는 살아있는 흉기다, 숨쉬는 흉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이 만들어내는 야만의 세상 상상도 못합니까? 그 상상도 안 되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감정이입이 안 되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는 흉기와 다름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1950년 12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 김성칠 선생이 묘사하는 그 정말 아픈 피난민 행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금방 김 PD가 말씀하신 그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가족이 이래도 좋은지 들어보라고 읽어주고 싶습니다. 예. 간밤엔 수원서 어느 초라한 음식점 부엌바닥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한밤을 트새었다. 오늘도 역시 눈 내리는 경부가도를 달리고 있다. 아이들은 마침 무리를 해서라도 집차에 태울 수 있어서 저기 안심이나 우리들은 트럭 위에 높다랗게 실은 짐 위에서 외투자락으로 눈보라를 막는 신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차 꼭대기에 주렁주렁 매어 달린 사람들이 비기면 이건 또 훨씬 나은 폭이다. 기차 지붕말에 올라탄 어떤 어머니가 아이들을 줄로 묶어 차고 있었는데 어머니 자신이 졸다가 떨어져서 아이들마저 함께 죽어버렸다. 어떤 부인이 기차 지붕마루에서 해산을 하게 되었는데 일행은 이불을 펴서 바람을 가려 주었노라 하였으나 엄동설안에 달리는 기차 위임으로 그 추위가 오죽하려고 산모는 갓난 새 생명을 집어서는 차 아래로 던져버리고 그 자리에 꼬꾸라져 의식을 잃어버렸다. 어떤 젊은 부인은 아기를 업고 죽을 힘을 다해 기차 지붕 마루로 기어오르긴 하였으나 워낙 손이 꽁꽁 얼어서 마음대로 아기를 잘 추스리지도 못하였는데 얼마를 가다 젖을 먹이려고 아기를 내려보니 이미 싸늘하게 숨죽어 있었으므로 이 가엾은 젊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곧 미쳐버렸다. 이런 가지가지 참혹한 이야기는 그 어느 하나만이라도 듣는 사람의 가슴이 미어질 노릇이건만 오늘날 이 땅엔 하도 흔한 사실이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도 큰 충격을 받지 않으리만큼 우리들의 신경이 무디어 버렸다. 네, 이렇게 피난민들이 겪어야 했던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자들 이런 책을 읽으니 만무합니다만은 그 전쟁의 와중에서 겪어야 했던 사람들의 그 고통에 정말 조금이라도 반응을 했으면 어떨까 허망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서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 메리 순서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자 일명 텔레그램 망명이 대거 이뤄진 바 있죠. 가만히 있으라 시위를 제안한 용혜인 씨, 그리고 노동당 전 부대표 정진우 씨의 경우 세월호 집회에 참여했다가 카카오톡이 통째로 압수수색되기도 했는데요. 정권 교체 이후 카카오톡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문조사 진행했습니다. 어젯밤 11시까지 모두 1295분이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44%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은 카카오톡 해킹에 대한 걱정이 커졌지만 여전히 이용한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39% 5명 가운데 2명은 해킹 걱정이 줄었고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걱정은 줄었지만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시민들은 10%, 해킹 걱정이 커져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시민들은 7%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이 고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땅 살리는 타자님, 아는 사람과 관련 동아리가 다 카카오톡에 있습니다. 걱정이네요. 루시님, 우리나라 기업들은 불매운동을 자처합니다. 안심하고 쓸 수 없게 해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올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 기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국민 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 훈장이 무엇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무궁화장입니다. 정답자 캡틴 하롱립, 유신의 잔재 안녕, 바른말쟁이님, 고 김종필 전 총리에게 훈장을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샤론스톤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일보 이충재 논설위원의 북핵처럼 실력 필요한 경제, 이런 제목의 칼럼 소개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수 진영은 여전히 20에서 30%의 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보수 유권자들이 무능한 자유한국당을 심판한 것이지 정체성마저 바꾼 것은 아니다. 보수 정당이 조금만 탈바꿈하면 지지를 보낼 유권자가 적지 않다. 사실 지방선거에서의 여당 압승은 40%에 달하는 중도층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 이념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중도층은 언제든 지지정당을 교체할 준비가 돼 있다. 조선일보가 지방선거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69%가 총선에서 지지정당을 바꿀 수 있다고 한 응답은 의미심장하다. 결국 총선과 대선에서의 보수 진보 간 승부는 실력에 달려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누가 뛰어나느냐에 지지 여부가 판가름난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것처럼 북핵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완벽한 실력의 승리다.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북한과 미국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 노력이 거둔 결실이었다. 위장 평화쇼라는 비난 말고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보수 야당은 애초 상대가 될 수 없었다. 북핵 문제 해결은 미완의 상태다. 사찰과 검증, 해체에 이르기까지 숱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그 고비마다 지지는 출렁이기 마련이다. 진정한 중재자로서의 실력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